예, 이번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게 2절의 중요한 아, 내용입니다. 우선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 방법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본원 통화라는 개념을 먼저 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본원 통화는 모니터리 베이스 해가지고 이 B를 따서 베이스의 B를 따서 대문자 B로도 표시를 하고요. 또는 이제 그 하이 파워드 머니, 하이 파워드니까 그 파워 힘이 높다. 고권이다 이런 얘기죠. 고권 화폐해서 하이에 H를 따서 H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이 본원통화 B는 C 플러스 R이다. C는 이제 그 커런시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뭐 지폐도 될 수 있고 동전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와 동전이 C 현금 통화에 해당하고 이 R은 리저브 지급준비금이죠. 그 은행들이 예금한 거의 일정 부분을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은 두 가지 형태로 보유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현금으로 예컨대 그 각 은행의 그 금고 같은데 현금 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우리가 시제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죠. 중앙은행 예치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그 지급준비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중앙은행에 이제 예치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본원통화가 이러한 본원 현금 통화 플러스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본원통화는 앞에서 우리가 통화승수를 공부할 때 살펴봤듯이 이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다가 통화승수를 곱한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경로는 첫 번째로는 본원 통화를 변화시키면 돼요. 본원 통화를 변화시키면 거기다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두 번째 경로는 본원 통화는 그대로 있더라도 통화 승수를 증가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 수단은 크게 본원 통화를 변화시키는 방법, 또 두 번째로는 통화 승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본원 통화 승수를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통화 승수가 그 법정 지급 준비율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그 도출했을 때는 두 가지 그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했는데 하나는 은행들이 정확히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만큼만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완화해서 은행들이 초과 지급준비금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으로 정해진 비율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현금 인출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가정을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한 돈의 일정 부분은 사실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쓰고 나머지만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는데 앞에서는 그 대출받은 금액 모두를 은행에 예치한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대출받은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한다. 라고 이제 그 가정을 좀 현실적인 가정으로 이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정을 완화하면 그 앞에서 배웠던 통화 승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서 이제 통화 승수를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했죠. 소문자 M이 통화 승수인데, 통화 승수는 앞에서 그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B분의 M, B는 이제 본원 통화고 M은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그 본원 통화분의 통화량, 다시 말해서 본원 통화가 증가했을 때 시중의 통화량이 몇 배로 증가하느냐, 그 배수를 나타내는 게 이제 통화 승수인데, 우리가 이제 통화량 M은 앞에서 뭐 M1, M2 두 가지 통화 지표를 공부를 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서 통화량은 M1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M1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떻게 그 정의를 했냐면 C 플러스 D. C는 이제 커런시 해서 현금이고요. D는 이제 디맨드 디포짓 해서 요구불 예금. 뭐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갖고 있는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화량 M은 M1 기준으로 해서 C 플러스 D. 따라서 이제 통화승수 소문자 M은 B분의 M인데 B는 본원 통화는 현금 C 플러스 리저브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M은 M1 해가지고 현금 C 플러스 요구불예금 D 이렇게 되고, 요 분모 분자를 D 요구불 예금으로 나누면 D분의 C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D분의 C 플러스 D분의 R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D분의 C, 말하자면 요금을 예금분의 현금이죠. 요거를 우리가 그냥 소문자 CR로 편의상 표시를 하기로 하고, 이 CR은 현금 C의 요금을 예금에 대한 비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요금을 예금을 전액 이 대출한 금액을 전액 요금을 예금으로 예출한다는 건 현금이 0이었었다라는 얘기니까, 앞에서 그 통화승수를 도출할 때는 이 D분의 C 비율이 말하자면 0이었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비현실적이니까 D분의 C가 0은 아니고 0보다는 조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이 분모의 두 번째 항은 D분의 R인데, 요거는 이제 요금을 예금분의 이 지급준비금이에요. 앞에서는 이 D분의 R이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과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법정인 지급준비율도 실제로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D분의 R은 법정 지급준비율이 아니고 실제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이 되겠습니다. D분의 R. 그래서 앞에서 그 법정 지급준비율은 트리플 R로 RRR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실제 지급준비율 해가지고 이제 더블 R, RR로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화승수는 CR 플러스 RR분의 CR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소문자 M으로 표시되는 통화승수고,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 M, 통화량은 B 곱하기 M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구해진 요 M 곱하기 B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본원통화 B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다가 통화순수 M을 곱한 배수만큼 시중의 통화량 M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통화승수를 두 가지 가정을 완화했을 때 CR 플러스 RR분의 CR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새로운 가정을 완화해서 얻어진 새로운 통화승수를 앞에서 그 두 가지 엄격한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의 통화승수, 다시 말해서 트리플 R분의 1하고 비교해보면은 지금 가정을 완화한 이 통화승수가 엄격한 가정 두 가지를 전제로 했던 통화승수보다는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한 소문자 M이 우리가 첫 시간에 구했던 트리플 R분의 1보다는 작다. 왜냐하면 CR이 앞에서는 CR이 0이고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RR이 트리플 R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사실 트리플 RR이 트리플 R보다는 훨씬 더 크죠. 법적 지급 준비율보다는 실제 지급 준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RR이 이 트리플 R, RRR분의 1보다 더 큽니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RR분의 1이 M보다 더 크다. 거꾸로 이제 M이 RR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통화승수 소문자 M을 컨트롤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본원통화 B를 컨트롤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은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 할인율, 법정 지급준비율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공개시장 조작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공개시장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갖다가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시장을 공개시장이라고 하고 그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본원 국채를 예컨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시중에 뭐 시중은행이 갖고 있던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대가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국채 매입 대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본원통화를 발행해서. 그러면 이제 그 본원통화 B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다가 소문자 M 통화승수를 곱한 것만큼 시중의 통화 공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꾸로 이제 공개시장에서 반대로 국공채를 매각을 하게 되면 팔게 되면 팔고 이제 그 매각 대금을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국은행이 받게 되니까 시중에 말하자면 유통되는 본원통화가 줄어들게 되고 그 본원통화 줄어든 거에 통화승수 곱한 것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통화정책 수단은 할인율이에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중앙은행을 우리가 은행의 은행 또는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트 해가지고 최종 대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 일반 고객들이 농협과 같은 시중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듯이 농협과 같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농협과 같은 시중은행의 은행에 해당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최종 대부자 역할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이제 자금을 대출도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할인율이에요. 예컨대 뭐 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100원을 빌리는데 100원을 빌리는데 이제 100원을 빌리면 100원을 중앙은행이 시중한테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할인해요. 이자율 만큼. 예컨대 이자율이 10%면 100원의 10%인 10원을 제외하고 90원만 시중은행에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10% 할인율이 이자인 셈이 되는 거죠.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하는 이자율이 할인율이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컨대 중앙은행이 할인율을 낮췄다는 것은 뭐냐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낮은 이자를 지급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차입할 수가 있게 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차입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중은행이 일반은행한테 지급준비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본원통화가 우리가 앞에서 C 플러스 R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 할인율을 낮추는 거는 이 R 부분,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지급준비금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본원통화가 늘어나고 이 본원통화 늘어난 거에 통화성수를 곱한 것만큼 이제 그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할인율을 높인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 대출을 적게 받게 돼요. 지급준비율 대출을 적게 받게 되니까 지급준비율이 줄어든 것만큼 본원통화 부분이 줄어들고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한다. 자, 세 번째 통화정책 수단은 법정 지급준비율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트리플 R인데 이 사실 법적 지급준비율을 컨트롤하는 그런 통화정책은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안 쓰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법정 지급준비율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 트리플 R을 갖다가 높이게 되면 통화승수가 낮아지게 되고 통화승수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 통화승수 곱하기 번호통화인데 이 소문자 M에 해당하는 통화승수가 낮아지니까 시중의 통화 공급 M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적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통화 승수가 줄어들어서 통화량이 줄어들고 거꾸로 이제 법정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통화 승수가 상승하게 되고 통화 승수가 상승하는 것만큼 여기서 소문자 M이 상승하는 것만큼 대문자 M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새로운 그러한 통화정책 수단이 2008, 9, 10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하나 새로 등장하게 됐는데 뭐냐면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은행이 예치해 놓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을 안 했어요. 이자 지불을 안 했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지급준비금에 이 중앙은행이 이자를 지불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라. 뭐 그런 취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예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지불하니까 예금 비율분의 지급준비금 비율이 상승하게 되죠. 예금분의 지급준비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얘기한 이 RR, 더블 R 비율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자에 있는 실제 지급 준비금이 상승하게 되니까 요 RR분의 RR인 실제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 지급 준비율 요 분모에 있는 RR이 상승하니까 통화승수 M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드가 미국의 연방은행이 이제 지급준비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예금분의 지급준비율 비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통화소득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통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사실인데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등장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덧붙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그림 4-1은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 근데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한 게 크게 두 차례 있었어요.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던 2008, 9년, 10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번 했고 또 이 최근에는 2019년 말 2020년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퍼지면서 페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그 대폭적으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때도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대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동화량이 대폭적으로 풀리면서 2020년, 21년에 미국의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자산 가치도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최근에 미국의 그 연방은행이 다시 이제 양적 완화했던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했던 걸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데, 자, 이 양적 완화가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새로 등장한 그러한 통화 정책인데, 이 양적 완화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공개 시장 조작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가서 그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그런 것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그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대상이 되는 국채가 단기 국채였었어요. 단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가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성 채권인데 단기라고 하니까 이제 만기가 되게 1년이 안 되는 뭐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 뭐 1년짜리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사고 팔았는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단기 국채가 아니고 장기 국채, 미국에서는 뭐 10년 만기 국채가 가장 그 유통이 많이 되는 장기 국채 중에 하나인데 이 10년 만기 이 장기 국채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는 상당히 안전한 증권인데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채권까지도 매입 매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는 통화량을 급팽창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국채, 장기 국채나 위험 자산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기 국채뿐만이 아니고 장기 국채,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뭐 국가 채권이 아니고 뭐 잘못하면 그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국채에 비해서 큰 뭐 공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 회사채라든지 뭐 이 회사채에 준하는 이런 것들 자산까지도 매입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 채권만 사가지고는 원하는 만큼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국채 플러스 장기 국채 플러스 위험 자산 채권까지도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했다는 거는 본원 통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8, 9, 10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인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2014년까지 그 본원 통화량이 400배가 증가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2007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본원 통화 수준이 5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폭 올라갔는데, 자, 본원 통화가 이렇게 그 400% 증가해서 5배 수준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 대문자 B가 이제 5배 수준까지 높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통화 승수 M이 일정하다라면 통화량 M도 5배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본원 통화는 400% 증가해서 5배 수준이 됐는데 불구하고 통화량 M1 기준으로는 100%, 또 M2 기준으로는 55% 증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 400% 증가에는 뭐 엄청나게 미달하고
퍼는 100% 5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만큼 이제 시중에 통화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4-1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2007년, 그리고 2014년 여기 본원 통화는 5배 수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5배 수준이 됐다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M1은 100%, M2는 55%만 증가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본원 통화가 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면 말하자면 그 통화 공급도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여기 통화 승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예컨대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면서 그 많은 은행들이 디폴트 도산하고 그렇게 됐는데 은행들이 옆에서 보니까 다른 은행들이 망해 나가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자산 대출했던 것들을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생기고 그다음에 유가증권 갖고 있던 것도 뭐 심지어 극단적인 그 휴지 조각으로 이제 날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그 예금자들이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평상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예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초과 지급준비금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초과 지급준비금을 늘려가지고 말하자면 유사시에 대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통화승수 이 공식에서 분모에 있는 알라를 은행들이 굉장히 높였다 이런 얘기예요. 알라를. 그러니까 이제 알라리 대폭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통화승수 M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출해줬던 것들 또는 유가증권 투자한 것들이 이제 그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줘도 그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낮은 이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꼭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출을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에 따라서 본원 통화는 5배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 통화 승수가 분모에 있는 그 실제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면서 통화 공급은 5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 사례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중은행이나 민간 부분이 자율적으로 그 자기들 이익에 맞도록 행동하는 걸 중앙은행이 100%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봤듯이 시중은행이 법으로 정해진 지급준비율보다 훨씬 많이 초과 지급준비율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나서서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러한 그 사례는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1929년에 이제 세계 대공황이 나타나서 1933년, 1935년, 1930년대 중후반까지 세계 대공황이 지속이 됐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M1에 해당하는 통화가 예컨대 그 1929년 8월부터 1933년 3월 요게 이제 대공황이 굉장히 극심했던 그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통화량이 28%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이 통화 공급이 감소했는데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이때 그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공황, 세계 대공황 특히 이런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죠. 예컨대 여기서 봤던 그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21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양적 완화, 이거는 중앙은행이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통화량을 급팽창시킨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 대공황 때는 오히려 통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앙은행이 말하자면 통화량, 본원 통화량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이렇게 그 굉장히 극심해졌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 해서 이제 그 중앙은행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에 의해서 본원 통화를 감소시켜서 통화량이 감소했던 게 아니고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는 일종의 어떤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일정 부분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량이 감소한 거는 본원 통화가 아니고 통화 승수가 대폭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듯이 분모에 있는 RR, 실제 지급 준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통화 승수가 낮아지게 되고 통화 승수 M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것만큼 시중에 통화 공급 M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CR인데 D분의 C. 자, 이 D분의 C도 요금을 예금분의 현금인데 사람들이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많이 들어온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지만이 예금이나 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는 거는 그만큼 요금을 예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금을 예금이 줄어드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역할 중에서 신용 창조라든지 뭐 앞에서 봤던 어, 신용 창조에 의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이 이제 대폭적으로 축소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급준비금 나누기 예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요 실제 지급준비율 R이 이제 급격히 상승했고 그 다음에 예금분의 현금 비율 CR도 역시 대공황기에 상승을 해서 이 두 가지 현상이 겹쳐지면서 통화 승수가 대폭적으로 하락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본원 통화 M은 B는 증가했지만 이 소문자 M에 해당하는 통화 승수가 대폭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대공황 때의 사례입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갖다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 당시에 왜 그러면 은행들이 그 지급준비금 실제 지급준비율을 높였고 그다음에 현금 예금 비율이 상승했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니까 이 민간 부분이 은행을 못 믿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은행에 예금했던 그 예금들을 인출하겠다고 은행 앞에서 줄들을 갖다가 뭐 몇백 미터씩 서가지고 예금을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던 것들이 고갈이 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고 또 여기서 이제 은행들도 망해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해서 지급준비금을 많이 가지려고 이제 애를 썼고 또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망하면 내 예금을 뜯기게 되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RR, CR이 대폭 상승하면서
말하자면 통화 승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대공황 때 사례를 가지고 연방준비은행,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은행들이 그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말하자면 요 알랄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비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CR 이 일반인들이 예금 띠낄 거를 걱정해야지 현금을 다 한꺼번에 인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그 예금 보호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요. 말하자면 그 예금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은 정부에서 그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은행이 일정 부분은 그 상환을 약속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금 보호 제도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해요. 그래서 그 내가 5천만 원어치 그 예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이나 그 예금 기관이 망하게 되더라도 그 5천만 원은 정부에서 그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금 보호 한도가 10만 불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제 25만 불로 이제 인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금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 이와 같이 CR 비율이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연방준비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 알랄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해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통화 승수가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서 통화 승수가 급격히 하락해 가지고 통화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일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공황 사례가 여기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자, 이 M이 통화량이고 이 통화량은 현금 C 플러스 디맨드 디포짓, 요구불리금 C와 D 합이 이제 M입니다. 통화 공급. 이 당시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 8월하고 33년 3월에 28% 통화 공급량이 감소했는데, 자, 그거를 이제 본원 통화하고 통화 승수 M으로 나눠보게 되면 본원 통화 B는 7.1에서 8.4로 18%가 증가했어요. 이 본원 통화 B는 현금 C 플러스 지급준비금 R의 합인데 여기서 보면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C는 3.9에서 5.5로 증가했죠. 41%나.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팽창적인 통화 정책은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R에서 발생했어요. 이 지급준비금이 3.2에서 2.9로 9. 약 9%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통화승수가 3.7에서 2.3으로 약 38%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 통화승수가 하락한 거를 R하고 CR로 나눠보게 되면 이 R이 0.14에서 0.21로 50%나 상승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실제 지급 준비율이죠. 실제 지급 준비율이 50%나 상승했고 또 CR 그 현금 예금 비율인데 그것도 0.17에서 0.41 엄청나게 141%나 상승하죠. 그래서 R과 CR이 대폭적으로 상승하면서 통화 승수가 38%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본원통화 B는 18%나 상승했지만 통화 공급 M은 28%나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는 100%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통화 승수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앙은행 입장에서 100% 마음먹은 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절에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조절, 통화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제4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